오장육부는 무엇인가? 그 자리를 보면은 최고 상단에 오장육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신장, 비장, 폐장, 신장, 그래서 이걸 오장이라고. 육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근데 보통 대개에 보면은 오장육부는 이게 궁합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폐하면은 폐가 안 좋으신 것 같은 경우는 원래 대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폐가 좋은가 나쁜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어깨 위에 여기 딱 두드려 보면 나옵니다. 두드려 보면은 이 폐가 안 좋으신 분은 기침이 나와요. 기침이 툭툭 나와요. 폐기능이 지금 그리고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대장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폐와 대장은 같이 궁합을 이룬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심장이 나옵니다. 심장. 그리고 소장이 나오는데 우리 몸의 심장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말하자면 엔진을 넣는답니다. 그래서 심장은 피를 내보내고 또 피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심장인데 이 심장과 관련된 건 소장, 작은 창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인체의 기능 모든 기능을 보면은 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심장암은 못 들어봤을 겁니다. 심장. 그리고 소장암도 없습니다. 심장. 그렇다고 도대체 왜 소장암과 심장암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소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 가지고 위에서 소화시키고 축산된 상태에서 심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모든 음식물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찌꺼기를 대장으로 내보내는데 소장은 왜 중요하냐? 소장이 자기 먹을 것을 일단 챙기고 공급을 하는 거지 소장 자신이 자기 먹을 것을 챙기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일단 튼튼합니다. 그래서 소장은 암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공급을 받은 모든 혈액을 심장에서 보내고 심장에서 받아들입니다. 역시 심장도 자기가 심장 자체의 자생력을 위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피를 본인이 공급받아서 본인이 배부르기 때문에 심장 자체도 역시 심장암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소장은 그리고 흔히들 사람들이 말할 때 간담이 있습니다. 간하고 담은 또 같이 궁합을 이 비유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심장 콩팥 이 콩팥은 방광하고 일절이요. 우리가 방광을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한마디로 오줌통입니다. 오줌통. 심장이라는 것은 소변을 나가게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쭉 나옵니다. 그 이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한번 인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최고 마지막 보면은 90대가 나옵니다. 90대. 60대부터 5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간, 심장, 비장, 폐장 90대 가서 신기가 마르고 이 사장, 간, 심, 비, 폐가 허해진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연세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몸이 마릅니다. 그리고 아주 왜소해집니다. 이것은 심장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 마른다. 심장 기능. 그래서 보통 주위에 보면 심장 투석 오시는 분들, 심장 투석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몸이 전하게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도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이건 지금 연세를 얘기합니다. 사람 몸은 하늘 나라와 같다. 우리가 지금 봄입니다. 봄에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하면 좋다. 이것은 밤에 일찍 자지 않고 아침에 늦게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간이 어려웁니다. 간이 상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보통 심장. 여름에는 보통 사람들이 날씨도 덥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에는 역시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심장이 나간다.
가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는 폐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름에 조심해야 되고, 또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을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이것만 어느 정도. 그다음에 신장, 콩팥이 안 좋으신 분, 특히 겨울에.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겨울에 많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또 엄밀히 따지면은 겨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그만큼 환절기 때문에,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통 바깥에 있는 시간보다는 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40세 이전 성생활이 몹시 지났지만 40살이 지나면 갑자기 기력이 쉬어야 됩니다. 60세도 참고해주고요. 그 다음에 혈, 눈은 혈을 받아야 볼 수 있고 발은 혈을 받아야 볼 수 있다. 이 피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그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 혈액입니다. 혈액. 피가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합병증을 겪는 경우는 당뇨 환자들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피가 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혈압이 높습니다. 혈액이 좋지 않으면, 깨끗이 못하면 혈관 내에 찌꺼기가 낍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혈관벽이 두꺼워진다. 혈관벽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혈관이 좁기 때문에 암이 오고 합니다. 거기다가 피가 깨끗이 묻으면은, 우리가 몸의 온도는 100도인데 불순물이나 혼합물이나 아니면 그 기름이 있는 것, 온도가 기름이 올라갑니다. 120도. 이렇게 우리가 그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통닭을 좋아하는데, 튀긴 거, 튀겨 통닭은 보통 165에서 175도에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기름이. 그와 마찬가지로 피가 혼탁하다는 것은 그만큼 순도가 떨어져요. 물의 온도가 100도시지 피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고 압이 올라가면 특히 고지혈증 환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증상이 있는 것은 당뇨의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를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혈관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깨끗해 할 수 있는 우리 음식물이란 보통 가장 우리가 섭취기 좋은 것은 양파. 그 양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버섯입니다. 그리고 고기 중에서는 가장 좋은 고기가 오리고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말할 때 오리고기는 어디서 우리를 파는가? 우리 집이 어딘가? 찾아보고 가서 보통 먹으라는 것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그만큼 오리고기는 혈관의 벽을,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시키는 것이 바로 오리입니다. 그만큼 피가 중요한데, 피가 좋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병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피가 좋으신 분은 절대 고혈압 환자더라도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혈압을 안 써요. 그래서 개 중에 많은 그 사람들, 성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혈압이 230, 240 올라가요. 230, 40 올라오신 분들도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거든요. 당신은 절대 혈압을 안 쓰셨습니다. 혈압약 먹을 필요 없고 쓰러지죠. 근데 실제 안 쓰는구나. 근데 혈압이 130 되더라도 혈관이 안 좋고 피가 깨끗이 오는 사람은 혈압이 쓰러져요. 왜냐? 피가 깨끗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혈압은 누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왔다 갔다. 오른쪽을 혈압을 재면 10번 재면 10번 혈압이 다 틀립니다. 왼쪽도 틀리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5분이 안 나가요. 200이 혈압 수치가 나와도 올라가야 15, 내려가야 15입니다. 근데 혈관이 안 좋고 피가 깨끗이 보시는 분들은 무려 혈압이 80에서 100 정도 올라가요.
그만큼 진폭이 심하기 때문에 혈압으로 쓰러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혈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흔히들 사상체질이라고 태음인 해양인 소음을 좋아하는 제가 그 자료를 지우고 마지막 장에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거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이란 무엇인가? 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간은 봄을 주관합니다. 1페이지 밑에 하단부입니다. 간은 두 개의 이파로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간은 우리가 한방에서 가장 가능한 뭐냐? 간목 현상이랍니다. 간은 눈목입니다. 그 눈을 주관합니다. 1페이지 주관합니다. 눈을 주관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시력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력장, 두 번째는 어깨 근육통, 세 번째는 편도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몸이 너무나 필요했다. 필요하면 벌써 시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밤늦은 시간에는 왜 눈이 침침하고 자꾸 눈이 감기냐? 이것은 하루 종일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필요하다 이 말은 간이 필요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간이 필요한 것은 몸이 필요한 것이고 몸이 필요한 것은 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시력장애가 오고 두 번째는 어깨 근육통, 세 번째는 편도복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역할을 바로 직접 간접적 영향을 받는 거 바로 쓸개찜, 암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피로하면 신문이 넘어오고 입이 쓰지면 입안이 쓴맛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간과 쓸개와 관련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심장이 나옵니다. 심장은 폐 아래에 있고 간장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을 주관하기 때문에 심장은 형태가 연꽃 같고 가운데 9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심장은 말씀드린 것 같이 자동차로 말하자면 하나의 엔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생명 근육이 되는 것이 심장. 정신신경계가 변화, 이는 바로 기초가 심장입니다. 비장은 말것 같고 위안을 둘러싸고 낙장이다. 비는 늦은 여름을 주관한다. 비라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서죠. 그 비서 이 비자입니다. 위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비는 소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비와 위는 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장은 음식을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고 입술과 혀가 좋은가 나쁜가를 보면 비장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 상단입니다. 누름빛이나고 살갗이 부드러운 사람 비장이 작고 살갗이 거친 사람 비장이 크다. 비장이 연약하면 소갈병과 황달이 생긴다. 타박을 받거나 술이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은 다음 성생활을 하거나 땀을 내고 바람을 쏘면 음식을 불규칙으로 먹고 또 심각하게 일하면 비장이 상한다. 비위가 상한다. 그 다음에 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폐가 안 좋으신 분은 대장에 영향이 있고 또 대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폐와 또 예외가 있습니다. 폐의 위치는 오른쪽에 감추져 있는데 한 줄기는 위로 올라가서 후두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심장의 줄과 소리로 통합니다. 다른 한 줄기는 심장부터 폐로 들어온 것입니다. 폐는 가을을 주관합니다. 음중의 태음인데 도대체 태음이 뭐고 태양이 뭐고 소음이 뭐고 소음이 뭔가는 마지막 장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폐장은 오장육부 전체 통증상에 덮개 역할을 합니다. 덮개. 그 다음에 신장은 겉은 기름덩이로 덮여있고 속은 허엽니다. 정액을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신장. 왼쪽 것은 수에 속하고 오른쪽 것은 화에 속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왼쪽 신장이 기본이고 여자들은 오른쪽 신장이 기본이 됩니다. 신장의 상태를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신장은 허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허리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내가 신장 기능이 약하구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는 심장과 바깥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겨울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소음입니다. 심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멀리 듣는 거. 우리 청각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 바로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후 상태를 보고 심장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참고시고요. 그 다음에 담부. 담은 간의 작은 입 가운데 붙어있는 것이 바로 담입니다. 그래서 간의 남은 기운이 담으로 들어가 보여서 깨끗한 척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 담은 겨드랑이를 주관합니다. 손발톱이 두껍고 누런빛이 나면 담이 크고 손발톱이 얇고 빛이 나면 담이 작다. 이건 참고시고, 담은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력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용감하게 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은 바로 담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또는 무서움을 당하게 된다. 이때는 바로 담이 상응됩니다. 평상시 얼굴이 퍼렇고 시겨지는 것, 이건 담이 무서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가 담병이는 뭐냐? 한숨을 자주 쉬는 분들, 일반적으로 입이 쓰고 구역질이 나고 숨물이 자주 올라오고 가슴이 느글거리고 울렁거리는 경우, 이것은 마치 누가 자기 자신을 해치러 온다든지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을 탔다든지 평상시 때 공포감이 있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담병이라고 합니다. 이 목구멍이 마르고 자주 침을 뱉는 것도 하나의 담입니다. 왼쪽 갈비뼈 부위가 아프고 답답한 것은 피가 몰려있어서 혹이나 멍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는 소장입니다. 첫 번째. 소장은 뒤로 등뼈에 다 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첩첩이 돌아 앉아 누워있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그래서 소장은 위하고 밀접 관계가 있고 대장하고도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소장병이 생기면은 아랫배와 허리와 등골이 통증이 없고 음낭이 튕기고 귀압이 다루고 소장에 병이 있으면은 역시 대장병이 설사라. 대장부, 소장의 찌꺼기를,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대장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첩첩에 쌓여있는 것이 바로 대장이고 왼쪽에 쌓여있는 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그 소장과 대장은 좌우로 이렇게 있습니다. 폐는 피부를 주관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두꺼우면 대장도 두껍고 피부가 얇으면 대장이 얇다. 그래서 방광도, 특히 남자나 여자나 방광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요실금 현상이 오고 또 크게 웃거나 빨리 얼른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광병이 생기면 아랫배가 아프고 통증이 오고 손을 누르면 곧 오줌 놓고 싶거나 잘 나오지 않고 방광이 오면 오줌을 참지 못합니다. 삼초는 한마디로 상초, 중초, 하초를 삼초를 합니다. 상초는 주로 양기를 내고 중초는 음식물 맛을 정리한 기운으로 가리키는 말,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삼초라는 건 몸을 가리키는 말인데 창자까지 포함해서 맡아보는 기반입니다. 가슴에서 횡격막 위를 상초로 하고 횡격막 아래에서 배꼽 위까지를 중초로 하고 배꼽 아래를 하초로, 한마디로 소화기계를 말합니다. 40대 이후 건강관리는 이때부터 노화가 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노화를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는 건강에 대해서 제때약을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20대 때 몸 관리를 잘하면 보통 15년 갑니다. 35세까지 멀쩡해요. 30대 때 몸 관리를 잘하면 45세까지는 그냥 큰 문제가 없습니다. 50대 때 몸 관리를 잘하면 65세까지 큰 문제가 없고 60대 때 몸 관리를 잘하면 75세까지, 70대 때 몸 관리를 잘 하시면 더욱
90이 넘을 때까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 시기에 건강관리 중요한 것은 일단 정신건강이 중요합니다. 건전한 정서생활, 그 다음에 좋은 습관, 내용 섭취, 육체적 노동, 변호 종이 발권, 그 다음 참고를,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에 약을 옳게 써야 된다. 3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약을 병에 맞게 쓰지 않으면 이 약이 독이 된다는 사실. 실제로 노화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연세가 많은 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원래는 노화는 20대부터 시작해요. 일단 출발합니다. 근데 노화 증세를 느끼게 되는 것이 40에서 50살 때부터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40, 50대부터 시작한다. 이게 생각합니다. 노화가 시작될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현상. 무거운 것을 드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출판물 활자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깨나 목이 무거워지고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여자분들이 훨씬 늦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남자가 더 빠르다. 머리카락이 티끌티끌합니다. 그리고 잘 빠집니다. 그러면 노화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냐?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근데 일을 계속하는데 내 체력에 맞게끔 너무나 과부하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항상 기분 전환을 해야 되고 식사 조절을 잘해요. 운동을 매일 여기서 15에서 20분인데 이것은 약간 과격하다 생각할 때 15, 20분이고 과격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가장 좋은 것이 걷는 겁니다. 저도 걷는 것을 한 20년 이상 거의 날마다 걷지 않는 날이 없고 하루에 한 40분에서 1시간 이상 걷거든요. 특별히 아픈 걸 못 느끼거든요. 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은 가장 효과적인 수면 시간은 밤 11시 새벽 4시입니다. 밤 11시 새벽 4시에만 수면을 하면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밤 11시에서 4시 사이 그 세트의 한 시간은 직전에 앞뒤의 직전 2시간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그 시간에 비해서는 4배입니다. 4배. 결과적으로 아침 7시에서 밤 9시 사이 4시간 자는 거나 밤 11시에서 새벽 4시 그 감기에 1시간 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뇌졸중 환자, 이거죠. 뇌 기능을 높여주는 식품은 비타민 B와 C가 풍부한 식품. 여기도 그치가 호두, 만두콩 여러 가지 이게 참고해서 적어드렸습니다. 그걸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은 오장육부와 5가지 색깔과 음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림으로 또 그림과 옆에 또 설명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참고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약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5페이지. 우리가 일반 약하고는 보통 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약국에서 일반 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약입니다. 예방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신이나 비타민제 같은 경우. 이게 원래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 엄밀히 따지면 예방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 같은 거, 비타민 E 같은 거. 치료약은 보통 전문의약품을 말합니다. 처방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진단약이면 감염시험이라든지 임신 진단약, 배란 진단약 같은 거. 작용 부위에 따른 분류. 간을 보면 순환기계에 있습니다. 순환기계에서 작용 정보는 심장, 혈압, 고지혈증, 호흡기계. 이건 전부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해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은 올바른 사용법, 효능에 따른 복용기간, 위장 상태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 중간입니다. 첫 번째 약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어떤 약물이냐? 항생제, 화학요법제,
그다음에 신경, 정신, 신경안정제나 신경정신 계통약. 낮에 복용해야만이 좋은 약이 무슨 약이냐? 이뇨제입니다. 무심피 호르몬제는 우리가 보통 흔히들 말로 스테로이드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테로이드죠. 그 무심피 호르몬제, 합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낮에 복용해주고, 취침 전에 복용해야 할 약은 수면제는 당연히 취침 전에 복용해야지, 잠이 오니까. 신경안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식치료제 같은 경우, 왜냐하면 천식환자들 같은 경우는 밤늦은 시간에 주무시다 보면 상당히 호흡기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항시탐제. 이 항시탐제는 보통 피부질환 약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약간 나른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질환 말고 항시탐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약국에서 보통 보면 비염이나 콧물약 같은 거, 비염 콧물약 같은 게 보면 거기에 항시탐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이 드는 게 성분 중에서. 그래서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조리기 때문에 취침 전에 복용은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국, 병원에서 약국에 처방전 내릴 때 항시탐제나 아니면 수면제, 신경안정제, 천식치료제 같은 경우는 밤에 복용을 시킬 때 처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식사 직후에 또는 식사 30분에 복용해야 할 약물은 철분제제, 소염진통제, 지사제입니다. 공복 시에 좋다. 이 약은 무슨 약이냐? 제사제입니다. 장용정. 장용정이라는 것은 장에서 용해가 된다는 약입니다. 강약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거담제는 우리가 기침, 거담 문제, 가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전 30에서 1시간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 식사 전에 혈당 강화제, 그 다음에 협심증 치료제. 왜냐하면 이 당이 상태에 따라서 물론 그 수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 혈당 강화제를 식사 전에 복용해야지 효과가 있고, 왜냐하면 밥을 식사를 하다 보면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협심증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하다면은 심장 박동이나 모든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식사 전에 복용을, 진통제, 식욕증진제. 약을 복용할 때는 따뜻한 맹물, 어떤 분들은 약을 복용할 때 커피다 복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스다 복용하시는 분도 있고, 다 복용하시는 방법이 틀리는데 맹물로 복용해줍니다. 술과 같이 마시는 경우에 그 알코올 성분을 인해서 문제가 올 수 있는 그 약이 뭐냐? 수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진통제, 신경안정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젊은 세대들이 비아그라를 복용한다. 비아그라를 복용할 때 술 먹고 복용한다. 술 먹고 복용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심장마비 일으키가 사망이 많이 있습니다. 약의 일반 상식, 병은 약이 굳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감기약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기 걸렸을 때 과연 감기약을 복용해야 되냐 아니야 하냐 우리가 생각해 보죠. 콧물 감기 약이 복용해야 된다면 만약 복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콧물 감기 같은 경우 첫 번째 초기 증세가 재채기입니다. 재채기가 한 번 오다, 두 번, 세 번 오다. 이 재채기를 연 것 보면 이건 틀림없이 조금 지나면 코 막히고 옵니다. 순서예요. 그 다음에 코 막힘 좀 지나면 반드시 콧물이 나옵니다.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약 봐서 콧물약 달래가지고 한 푼만 먹으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재채기 나왔을 때 콧물약 한 푼 먹으면 끝나는데 그냥 괜찮아요. 그걸 놔두면은 나중에 그 다음 단계는 코 막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콧물 나와요. 근데 감기 그 약을, 콧물약을 왜 안 먹어도 되는데 먹였냐? 먹지 않으면 나중에 비염과 충격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 언제 치료되냐?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악화가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감기는 저절로 치료가 돼요. 그런데 악화되면은 비염과 충격 쪽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기침 감기가 왔을 때는 약을 먹였냐? 물림 없이 기침 감기 같은 경우도 약을 안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됩니다. 자연 치유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침 감기 약을 안 먹을 경우는 기관지 쪽이 문제가.
기관적으로 문제고 그것이 악화되면 편도로 갑니다. 기관적으로 편도가 문제가 오면은 나중에 헛기침으로 인해서 심폐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내 몸이 완전히 기력이 떨어진 상태, 체력이 안 주신 분들은 나중에 그 천식으로 그래서 기관지 천식, 해소 천식 양쪽 갈래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침, 감기 증상이 있어요. 기침을 먹는 이유가 모든 것은 초기에 복용하면 한두 번 끝납니다. 한 번이나 두 번 먹으면 끝나요. 이제 그것을 참고하셔서 특히 그 어린 혼자 소녀 속이 딱 오면 바로 약 먹으면 됩니다. 바로 약. 특히 그 신생 같은 경우, 갓난아기 같은 경우 그렇게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야간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광고가 있는데 사실 광고나 사람들 마음만 믿고 약을 사용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은 체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약을 어떤 분은 약을 먹으면 듣는데 어떤 분은 안 된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약은 많이 쓰거나 자주 써도 안 되고 어떤 약물도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은 정상적인 상용량을 오버해서 1티 하나를 약을 먹게 하는데 두 알 먹는다고 약이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치 음식에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맛이 나고 고춧가루를 적게 넣는다고 해서 맛이 가장 적당량이 바로 상용량입니다. 상용량을 우리가 섭취하고 복용해야만이 약이 약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이나 약국에 지어온 약을 한꺼번에 같이 복용하면 오히려 보기도 쉽다. 임신 중에는 가능한 약을 삼가야 됩니다. 왜냐? 임신 중이 1에서 3개월 그 사이에 태아의 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코등이 형성돼요. 이때 음식물을 자극성 음식물 너무나 과밀하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특히 약을 태아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으면 바로 기형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방해가 생기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어른들 말을 잘 듣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가 어른 말 듣습니까? 그래서 자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단지 예방차로서 사용되는 약이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은 그 밑에 쭉 거기 나 감기약, 해열제 등등에 쭉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의 사용에 있어서 작용과 부작용. 이 독일의 바이엘 약품에서 나오는 아스피린은 해열제 문제고 그리고 전에 약이 많이 생산되지 않을 때는 지금 6페이지 뒤에 상단입니다. 관절염 처리에서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피린이 위장 장애 부작용 발생해가지고 유경 환자한테는 안 되겠다. 유경 환자는 금지 것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그리고 항응고작용을 이용하여 용량을 500ml, 100ml로 줄여가지고 제품 생산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혈전 용해제로 여러분들 아마 복용하신 분도 있는 겁니다.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가 바이러스 질환을 걸리면 바로 수도 홍역을 이때 바로 사용할 때 잘못하면 문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주의를 요할 약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들에게 필요한 전립선 비대증 소팔메트라고 막 이분 남진도 선전 나오고 진성이 가도 선전 나오고 또 김성주도 아나운서도 선전 나오고 이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전립선 약이 나오는데 원래 전립선 비대증 약은 푸르스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푸르스카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을 이용해서 용량을 줄인 거예요. 정상적인 양을 줄여서 발모제로 나온 것이 바로 프로페시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약을 사용하다 보면은 부작용할 때 그 부작용을 다시 이용해서 주작용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약 이 프로스트가 부작용 이 약을
복용시키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뭐냐? 머리가 나지 않는 사람이 머리가 나요. 그래서 이걸 바로 개발한 약이 바로 프로페시아예요. 그 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는 미록시딜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부작용을 얘기해서 바르는 반무제로도 사용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주작용으로 작용되고 주작용이 부작용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친 약이 아스피린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대를 친 약이 무슨 약이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는 원래 협심증 치료제입니다. 심장약입니다. 심장약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전문적인 아주 지금은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없는데 미국은 심장병 환자들을 전부 다 심장병만 전문적으로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심장병 환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비아그라를 발기가 돼요. 그래서 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에 이것을 연구를 한 것이 뭐냐?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예요. 이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복용하는 거니 보통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50ml, 100ml 나옵니다. 비아그라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체내에 우리 몸에는 에노라는 성분이에요. 에노라는 성분이야. 이게 특히 남성들이 뭘 사모해요. 성욕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성욕이 자리 잡히면은 내 몸에서 에노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에노라는 성분이 비아그라 성분하고 딱 합의돼요. 맞닥뜨리자면은 그때부터 뭐냐? 생식기 쪽으로 모든 피가 다 뭉칩니다. 내 몸에 있는 피가 혈액이 생식 쪽으로 쏠리면서 일어나. 그래서 나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발기가 한 번 되면 원래 100ml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나오면 8시간 8시간 갔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사정으로도 발기가 죽지 않고 그냥 그려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젊은 세대들이 쉽게 말하면 비아그라를 먹는단 말이죠. 복용을 하고 비아그라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전혀 반응이 안 와. 그리고 다시 비아그라를 또 먹어요. 그러면 이거 과량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이 비아그라는 내 마음속에 성에 대한 욕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내 몸에서 에노라는 성분이 나와요. 그때 비아그라를 복용해야만이 그 비아그라에 있는 성분과 에노가 합쳐져서 드디어 비아그라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감기와 예방성 독감. 감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가 나한테 침투를 해서 감기가 걸리는데 이 감기는 매년 그래서 특히 연세들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도 어려운 나이지만 사실 독감으로 죽는 환자가 훨씬 많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중에는 특히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병원은 보통 10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는 11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독감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약은 뭐냐? 특정 질병에 선택적으로 효과가 있다. 특정 질병에 선택적으로 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약입니다. 그리고 약물의 유효농도에서는 사람에게 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조직에는 세포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인체가 이 딱 투여된 약물은 빠른 시간 내에 작용점에 도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약효가 체액이나 조직 등에 저하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흡수가 확실하고 흡수가 확실하면 좋고 배설 시간이 느릴수록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약을 계속 복용하더라도 약물로 내생이 생기잖아요. 내생이 생기는 약을 복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를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2알, 3알, 4알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한 독성이 없는 약품이야 되고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급전에 많이 나와 있는 약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은 날마다 개발되고 아마 지금은 한 4만 5만 명, 5만 종이 과거에 3만 종인데 지금 4만 5만 종이 훨씬 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약도 만병통치약은 없다. 우리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무한한 약을 개발해 두는데 그러면 한국혈증에서 우리가 가장 개발할 건 뭐냐? 사람들은 흔히들 술 많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알고 있다. 근데 간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알코올은 10에서 15%의 그냥 생각. 알코올. 모든 사람들은 술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이 떨어진다. 나는 왜 술도 맛이 않는데 이 간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을 힘들게 하는 요소의 70에서 80%는 정신적 과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 과로 스트레스. 그런 사람들은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10에서 15%, 그 다음에 음식물이 5에서 10%, 그 다음에 수면. 그것은 바로 삼기되는 분들이죠. 삼기되는 분들은 수면 시간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간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간장 질환에 관련된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근데 지금 현재 간장 질환에 가장 좋은 것은 실리바린 제제, 밀크시슬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가장 좋습니다. 실리바린은 보통 우리가 약하면은 밀크시슬 제제는 그 밀크시슬이라는 그 내적인 성분이 실리바린입니다. 그 간장에 가장 좋은 현재 나온 약이고 옛날에 1970년도, 80년대 때는 우리가 강경화, 강변 환자한테 구강약수 나오는 네가론을 보통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고 또 생활이 우리나라가 많이 풍성하다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처방했던 그 네가론 제제, 실리바린 제제를 지금은 상용화도 하고 일반 의약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용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과 암무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 아직은 요원하죠. 그 다음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 발효제나 늙지 않는 불호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건강이란 뭐냐? 병에 걸리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상태를 우리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한 외부의 여러 자극, 환경적, 병적 등에서 생체의 조절 능력이 상실하여 인간은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생명을 유연하는 것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명명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체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알맞는 식사, 밥이 보약이라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심장이나 뇌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은 가장 문제가 되느냐? 바로 장입니다. 면역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입니다. 그래서 장이 무너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장과 뇌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약을 아무리 적절히 사용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과연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양방합방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라이선스인데 환자들을 이 상담하고 접하다 보니까 약으로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을 치료 안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약과 한약을 깊이 있게 공부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딘가? 근데 결론은 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의약, 의술과 약이 발전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하면 0.001%도 안 된다. 약과 의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구하러 왔더라.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되지 않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주의 말씀으로 취임하는 것. 예수님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바로 보이는 곳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의 천국이 바로 교회 병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받고 치료받는 장소, 영적인 철저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만이 가장 건강하게 오늘 살 수 있는 첩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바로 감기. 감기를 보고 내가 건강이 좋은 거다. 감기를 자주 걸리니까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감기 예방을 할 수 있는 5가지 7페이지 상단입니다. 감기는 모든 병은 그러해야 됩니다. 감기는 통쾌하게 없다. 치료보다는 예방을 현명하다. 감기 바이러스는 흔히 니로바이러스를 비롯해 200여 종이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를 모두 죽일 수 있는 약은 전혀 없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푹 쉬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절기 때는 목 스카프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목 스카프. 그 다음에 목에 있는 티, 환절기 때 그러면 감기 안 걸립니다. 목만 따뜻하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국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감기약이 안 팔려요. 왜 감기약이 안 팔리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기는 기침하는 콧물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푹 쉬면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감기 예방은 하루에 비타민C를 1000ml 이상 복용하고, 근데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고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약,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증세만 치료하는 약을 복용하고, 목감기 초기는 가글이나 구강소독제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은 거 뭐냐? 목을 스카프하면 그냥 감기가 걸립니다. 목감기 안 걸립니다. 건강만 목을 위한 치매 예방 6가지, 이것을 한번 쭉 하니 치매가 걸린 가장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하면요,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대인기병, 치매는 원발성이고 속발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발성 치매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노인의 퇴행성 질환, 우리가 보통 치매는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차이가 뭐예요? 전부 다 뇌신경에서 옵니다. 뇌신경 세포에 문제가 오는데,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뇌신경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그것이 퇴화가 돼서 한마디로 한쪽 부위가 작용을 못해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중추신경이 역할을 못할 때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옵니다. 파킨슨병은 뭐냐? 파킨슨병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울증 환자와 공황장애 환자죠. 우울증 환자는 우울한 상태와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 환자고, 공황장애는 뭐냐? 행동. 이게 우울증이 공황장애로 바뀌어버리면 행동으로 가게 돼요. 사람이 과격해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 때는 그냥 치부증 때 내버리고 자살합니다. 이건 공황장애 환자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공황장애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우울증은 우울한 상태로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뭐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 치매는 그냥 촉하니 이거 최고 진단 필요한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입니다. 똥을 발레든 말든 옆에서 누가 하든 말든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또 누가 다 관심 가져주는 것도 원치도 않고. 근데 파킨슨병은 안 그래요. 이건 과격합니다.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마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비교한다면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연령과 가족 경력이 중요한 요인이고, 노화로 인한 뇌신경세포. 근데 요즘은, 과거에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가 의식되게 된다고 해결됩니까? 세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안 좋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스트레스가 치고다 보니까 그걸 인해 가지고 뇌신기의 기능이 떨어져요. 이것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서도 요즘 치매 환자와 박심의 환자가 있습니다. 속발성 치매는 질병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다발성 뇌경색증, 뇌계, 그 다음에 양모래성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뇌졸중, 뇌종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경색과 뇌출은 뭐냐? 뇌경색이라는 것은 뇌신경세포에 관이 막혀있는 거야. 뇌출혈은 뇌세포가 터진 거예요. 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노인성 치매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속발성 치매의 경우는 뇌졸중, 그 다음에 고혈압, 심장병, 그 다음에 비만, 알코올, 그 다음에 당뇨, 중독 등 그 요소가 관련된 뇌경색으로 혈관에 의한 영양 공급이 중단된다. 혈관에 의한 공급이 중단된다. 왜냐하면 뇌세포에 피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세포가 위축되고 파괴되어 나타나는 속발성 치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1, 2, 3, 4, 5, 6번 억지로 하는 습관을 버리고 아무리 아파도 마음에 열어갖고 그다음에 뇌를 멈추지 하지 않고 독서라든지 우리 특히 목사님들은 사모님들 같은 경우 신앙인들은 성경을 보고 뇌를 멈추기는 일이 없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이게 뇌를 멈추게 할 일은 없다 이 말이죠. 뇌를 멈추게. 그래서 젊어서 너무 일에만 빠다 보면은 사람이 강박관념을 해가지고 나의 심장을 압박당하고 뇌신경세포 모든 것이 압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작동을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개사는 비번 12가지는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그 다음에 7페이지 넘어서 마지막 2장이 있습니다. 같이 복용할 때 안 좋은 영양제. 우리 약국에서 보통 약을 사고 또 가정에 약들이 있을 때 같이 복용할 때 안 좋은 영양제가 뭐냐? 교과비타민제가 있어요. 교과비타민제하고 철분을 같이 먹으면 따로따로 먹을 때보다 안 좋습니다. 왜냐? 종합비타민제는 마그네슘, 철분 등 일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 종합비타민이다 보니까 미네랄이 철분과 만나면 철분의 체내 흡수력을 떨어뜨린다. 철분을 만나면 철분 흡수력이 안 돼. 내 몸에. 이게 종합영양제하고 철분을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보냐? 휴산도 1시간 간격은 된다. 1시간 간격. 약약과 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간격은 돼야 됩니다. 두 영양제를 모으고 복용하고 싶으면 철분은 식사 전에,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제는 영양제는 식사 후에 복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과 철분 2가지. 칼슘과 철분은 체내에서 흡수되는 통로가 같아요. 통로가. 흡수는 통로가 같다 보니까 한꺼번에 복용하면 포화 상태가 돼서 흡수가 문제가 와요. 흡수가 떨어진다. 이게 집안에 보면은 칼슘과 철분제가 있는데 같이 복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복용해야 돼요. 철분은 역시 식사 전에 공복식 복용하고 칼슘은 식사 후에 복용하면 좋다. 이게 지금 이 2가지. 세 번째는 탄닌이 포함된 종합영양제. 탄닌이란 뭐냐? 단백질 변성을 통해서 조직이나 혈관을 좁히는 수렴작용, 또 지혈작용. 우리가 지혈작용은 감이나 녹차가 함유되어 있는 건 지혈작용인데 철분이 탄닌과 결합하면 흡수력이 떨어진다고요.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딱 보면은 그 내용, 그 성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참고해가지고 이것은 같이 복용은 안 되겠구나. 1시간 간격을 띄고 그 다음에 세리륨과 아연. 이 세리륨이 얼마나 중요한 약이고 제가 1980년대 중반에 이 세리륨 제제를 그때는 일반 약국에서도 이 취급을 안 때요. 이 제제를 취급한 적이 있는데 이 세리륨 여기 보면 면역력 강화, 각종 질환, 암, 당뇨, 심장, 항산화제, 간 해독대사, 콜레스테롤 저하,
남자, 정자, 생선, 촉진, 임신, 출산 및 모유 수유 집교과, 뇌기능, 기능 기억력 상승. 이 셀레늄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첫 번째, 항암 효과가 있어요. 암 예방 치료.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체내에 혈관이 막혀 있는 것, 지방 지질로 막혀 있는 것을 이 셀레늄이 에너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리를 해줘, 보리. 에너지화 시키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음식물을 복용할 때 지방 지질을 닭고기나 돼지고기 비계를 막 치러 기름떡에 복용할 때 이 셀레늄이라는 약이 어떤 역할을 하냐? 지방 지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지방 지질을 에너지화 시키는 거예요. 활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셀레늄이에요. 이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연. 셀레늄과 아연은 상처 회복 치유하고 면역력, 감기력력 거의 비슷하고 피부질환, 당뇨 이게 좋거든요. 근데 같이 이게 복용 섭취할 때는 셀레늄 흡수가 잘 안 된다. 셀레늄이 정말 셀레늄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약을 보면은 집에 있는 약들 안 보시고 아마 웬만하면 다 집에 있습니다. 셀레늄과 아연이 같이 복용은 안 돼요. 왜냐 아연은 좀 관계없는데 셀레늄이 흡수가 안 된다. 셀레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셀레늄과 아연이 뭐가 더 중요하냐? 물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증상에 따라 틀리겠지만 셀레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시면은 약 영양제 다 한번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복용하면 아주 좋은 영양제 칼슘과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이 결핍되면은 근육이 경련된다고, 눈 떨림 현상, 불안, 우울증, 불면증,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데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견과류, 콩, 해질 같은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 칼슘 흡수를 도움을 주는 비타민.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는 원래 항상 같이 따라다니요. 영양제를 사면 같이 붙어 있어 항상. 그 성분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활성화된다고. 칼슘 흡수 잘 되게. 근데 마그네슘 작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만나면 한상호 구마, 한상호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C와 철분. 비타민 C는 철분을 체내에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줘요. 비타민 C가. 근데 철분을 복용할 때는 비타민 C를 같이 줍니다. 근데 대부분 철분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철분제 보면 비타민 C가 같이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은 한우별 같은 경우 그거 다 비타민 E제들, 단일제들. 오메가3. 혈액순환제 비타민 E가 오메가3가 부족하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오냐? 혈액의 지질 수치가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혈액의 지질 수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성지방 지질이 올라간다는 말 수치가요. 결과적으로 피가 혼탁해져요. 피가 혼탁하게 돼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면 피를 보내고 피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에 과부하 걸려요. 과부하. 심장에 과부하 걸리면 어떤 현상? 뇌기능, 뇌신경세포 기능이 저하고 그걸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메가3는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약재 중에 하나다. 아마 대부분 오메가3도 아마 TV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집에 대부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이 저하돼서 이게 오메가3가 부족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오메가3는 몸에서 스스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섭취를 해야 돼. 몸에서 생산이 안 돼요. 오메가3 지방산은 기름 성분인데 빛이나 공기, 열 등에서 산패가 돼요. 산패.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바깥에 안 내놓잖아요. 바깥에 안 내놔요. 산패가 돼요. 근데 비타민 E가 어떤 역할이냐? 그 산패를 막아준다. 비타민 E가. 이게 혈액순환을 도할 뿐만 아니라
산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E. 그래서 비타민 E하고 오메가3가 나다. 역시 항산화합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 할때 비지나 공기, 열의 산패 등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두 성분을 따로 먹기보다 함께 들어있는 복합제들을 섭취하고 구해서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 E와 비타민 C.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둘 다 항산화됩니다. 비타민 C가 비타민 E와 항산화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줘. 그럼 비타민 C가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산소를 우리 몸에 산소가 산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피로가 풀리는 거 뭐냐? 우리가 몸이 힘들고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때는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 정상적으로 안 되게.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유산균입니다. 근데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살려면은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 요즘은 프리가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제가 나옵니다. 근데 프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제산제를 아니면 무슨 약을 먹는다 그러면 유산균이 다 죽어요. 근데 유산균을 죽지 않게끔 역할이 좀 프리가 있어요. 이게 유산균 제제를 사더라도 프로하고 같이 들어있는 복합 제제를 사면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그 유산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 넘어가면 마지막 장 태양인 토양인 태양인 소양인 이것은 통계학적인 요거 이렇다고 해서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우리 부모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강경부를 내서 문제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태어난 나도 간이 나쁘다. 물론 영향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천적이보다 후천적이 훨씬 많습니다. 선천적, 후천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체질은 꼭 맞는 건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 세양인가, 태음인가, 소양인가, 소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체질인가 이거 궁금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형태를 정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태음이고 이런 부분은 태음이구나. 근데 이것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통계학적으로 쭉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그리고 이제 연세가 50세가 넘어져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병이 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관절 부위가 골격 자체가 해가 될 수밖에. 특히 이제 관절 같은 경우 신경을 쓰죠. 또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복용을 먹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도 잇몸이가. 이게 잇몸이하고 관절하고 면역체계 그쪽은 상당히 질환과 관계없이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양약은 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약에 한약도 역시 한약 같은 경우는 약을 잘못 써보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약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됐으면 좋은데 시간이 관계상 올해 이거 지금 한 2시간 이상 해야 할 구체적으로 제가 그전에 서울의 소망교에서 초청받아 강연 세미나 작년 한 4,000명이 모여 강연이 있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시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읽어보시면